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잭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기업에서 개발 직군으로 일하며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정말 저와 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렸고 미국에서의 제 삶에 매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한 가지 어려운 점을 꼽자면 바로 편견 섞인 시선이었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저 같은 흑인 개발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사람들은 제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하며 항상 편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거든요. 물론 현재 미국에서 많은 흑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저는 그러한 시선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사람이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을 증명하면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백인이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흑인에 가깝기 때문에 딸에게도 저와 같은 시련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 저는 어쩌면 미국보다 저희 가족을 더욱 포용해 줄 국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것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건 바로 일본 지사로의 파견이었는데 일본인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들었기에 저는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척의 분위기는 상상 그 이상이더군요. 일단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친절한 듯 보였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친절한 미소를 지었고 딸 소피아도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듯 보였죠. 그러나 문제는 얼마 안 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제 아내가 딸의 학교를 도와주려고 소피아의 학교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피아가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눈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는 벌써부터 친구를 사귄 소피아가 대견해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눈덩이에 맞은 소피아가 얼굴을 감싸지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인 아이들의 눈덩이 세례는 계속되었고 결국 아내가 직접 나서고 나서야 이들의 집단 공격은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구나 쯤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나 일본인 아이들이 던진 눈덩이를 자세히 확인해 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아서 온몸이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던졌던 눈덩이 안에는 하나같이 돌멩이가 들어가 있었고 소피아는 돌이 든 눈덩이에 맞아서 소리를 질렀던 거였거든요. 소피아의 얼굴 이곳저곳에는 흉터까지 남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학교 측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 측도 무조건 일본인 편만 들었기에 저희는 경찰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일본 경찰은 서툰 일본어를 구사하는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정말 일방적으로 내국인 편만 들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흑인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저보고 불법 체류자가 아니냐며 백인인 아내는 놔두고 저만 무작정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왔다가 오히려 경찰서에 갇히고 많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일본 경찰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했기에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땅바닥에서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고 그 후에 일본인 아이들의 소피아에 대한 공격과 차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죠.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유별난 외국인쯤으로 보며 인사조차 안 받아주기 시작했고 저희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애초에 일본 회사에서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왔기에 이들의 행동에 상처를 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웬 일본의 노인이 소피아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일을 겪고 난 이후 저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사 측의 문의에서 어디든 자리가 나는 대로 새로운 나라로 발령을 받는 거였죠.
저희 가족은 일본에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저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저는 재발령 신청 2주일 만에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는데요.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가게 된 한국은 일본과 매우 가까이 있는 국가였지만 서로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일본인들은 저희를 마치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질 외지인 취급을 하며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명확히 선을 긋곤 했는데 한국인들은 그저 오래 만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저희를 대해줬거든요. 제 회사 동료들이나 이웃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흑인인 제가 그리 신기하지도 않다는 듯 무심하게 다가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며 호의를 베풀어줬거든요. 이런 한국인들의 정감 가는 행동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지역 기반의 중고 거래 앱이었어요. 아내는 한국인 아줌마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배워왔는지 시간만 났다 하면 매번 중고 앱을 들락날락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한국의 중고 앱에서는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남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도 이러한 중고 거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무료로 물건을 주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이런 개인 간의 중고 거래를 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자신이 훔친 물건을 작물로 팔아넘기려는 경우가 많고 거래 중에 흉기를 들이밀며 물건과 돈을 강탈해버리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은 범죄가 거의 없다시피 한 매우 안전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꽤나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물건들 마저 한국인들은 물건이 꼭 필요한 남을 위해 기꺼이 무료로 나눠주곤 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도 이런 중고 앱에 푹 빠져버린 아내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밥을 먹으면서도 중고 앱을 들여다봤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라도 하면 못 보던 정체불명의 옷들과 가전제품들이 방 안에 잔뜩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인들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옷들은 제겐 통 맞는 법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아내는 그저 저렴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구매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집은 거의 골동품 전시관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아내는 중고 거래를 하며 만난 한국인들과 친해지거나 아줌마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빠르게 한국어 실력을 키워갔고 결국 저희 가족 모두가 빠르게 한국어에 익숙해질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무료로 준다거나 하며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빠르게 한국인들의 입맛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인들의 배려와 포용 덕분에 빠르게 한국에 녹아들 수 있었죠. 그러나 한국에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저희 가족에게는 곧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피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국가인지를 잘 알고 있던 저희였기에 처음에는 딸이 그저 외출을 했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9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 되었음에도 소피아의 모습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엄청난 폭설이 내렸기에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그 즉시 집안을 팍 차고 나가서 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집 근처의 야외 주차장을 지날 때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피아가 손에 뭔가를 잔뜩 쥐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알 수 없는 상황에 빠르게 소피아에게로 뛰어갔고 이내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알고 보니 소피아는 아내가 사용했던 중고 앱을 보고 눈오리를 만드는 기계를 나눔받으러 긴 여정을 떠났던 거거든요. 사실 눈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소피아였지만 일본에서의 사건 이후 그녀는 눈만 보면 기겁을 하는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소피아는 중고 앱에서 눈오리를 만드는 기계를 보고 너무나도 갖고 싶은 마음에 한달음에 처음 가보는 아파트 단지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기특하게도 한국어를 잘하지도 못하는 소피아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어떻게든 무료 나눔 장소까지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소피아가 무료 나눔을 진행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눔 글을 게시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혼자 온 소피아를 위해 저녁 식사까지 대접해주고 자신의 딸이 예전에 입던 옷까지 챙겨주신 탓에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사려 깊은 모습에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가족은 조국인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환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저희 가족을 위해 항상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한국에서 일전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게 된 건지 이내 눈오리를 만들러 가자며 저희 부부의 팔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아닌 밤중에 아파트 단지에서 눈오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와중 갑자기 소피아가 눈오리 기계를 공짜로 받았으니 자신도 답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눈오리를 나눔하고 싶으니 한국어로 나눔 글을 올려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귀여운 생각이었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전혀 없는 눈오리를 대체 누가 가져갈까 싶어 약간의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동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을 하며 나눔 글을 올리고 정확히 10분 뒤 정말로 어떤 한국인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눈오리를 나눔 받으러 왔다면서 소피아가 만든 눈오리를 하나 집더니 이내 선물이라면서 자신이 가져온 초콜릿을 내밀더라고요.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면서 자신의 간식까지 나눠주다니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의 아이가 돌멩이에 맞아도 아무런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는데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소피아는 첫 나눔에 매우 신이 났는지 정신없이 눈오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소피아에게 사탕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주고 눈오리를 하나씩 받아갔거든요. 마치 미국의 할로윈 데이처럼 한국인들은 어린 소피아를 위해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줬고 아내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오리는 불티나게 나눔되었고 소피아는 뭔가 자신이 쓸모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의기양양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놀란 마음을 진정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10시가 넘었는데 학원을 다녀왔는지 가방을 맨 채로 집으로 향하던 한국인 아이들은 눈오리를 만드는 소피아를 보고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를 그다지 잘하지 못해서 아이들은 서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들은 마치 내면의 대화를 하는 듯 별다른 언어 소통 없이도 서로 어울리며 잘 놀았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함께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했는데요. 일본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아이들은 생김새가 다른 소피아를 차별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야말로 동심 가득한 아이처럼 함께 어울려 신나게 놀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따돌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듯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면 이렇게나 어린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와도 부모님이 걱정조차 안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죠. 미국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성인 남성들조차 밖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 꽤 안전한 동네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집안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 감도가 들었는지부터 의심하고 총을 들고 밤 잠을 설친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경계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정반대였고 저는 대체 아이 키우기에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어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주민들은 남의 아이더라도 혹여라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항상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라도 지르면 베란다에서
아이들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나 단지 내 공원에서 약주를 하고 있던 어르신들 그리고 경비원들 등이 그 즉시 출동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한국인들의 끈끈한 공동체 문화야말로 한국 치안의 1등 공신인 듯 했죠.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은 약 30분 정도를 놀다가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소피아는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이 한국의 어른들에게 받은 간식거리를 나눠주는 놀라운 호의를 베풀기까지 하더라고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미국에서는 남에게 뭔가를 공짜로 준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기에 저희 부부는 소피아에게 남에게 베풀고 살라는 가르침을 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른들은 저희 대신 소피아에게 나눔과 베품이라는 아름다운 삶의 지혜에 대해 가르쳐줬고, 소피아는 한국인이라는 스승 덕에 부모보다도 먼저 베품의 소중함을 깨우친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어른들은 그 다음 날에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살펴보니 소피아가 만들어둔 눈오리는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눈사람이나 눈으로 만든 조형물들을 부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아파트 관리인 입장에서도 단지 미관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형물들을 부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하나 같은 마음으로 소피아의 동심을 지켜줬고, 조금 후에 소피아가 등교하면서 자신이 어제 만든 눈오리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알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야말로 저희 가족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개발자인 제가 한국에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연봉 삭감은 감수해야 할 테지만, 진정한 어른들이 모여있는 한국에서 산다는 건 돈으로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